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경제학 하고 있죠. 경제학 1순환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경제학 하다가 행정법 보면 빙빙 돌 텐데. 근데 지금 토요일까지 수업 듣고 또 일요일 날 특강 듣겠다고 온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험생활은요, 이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 시험이라는 건 성실한 친구를 뽑는 시험이라고. 하여튼 남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려면 남이 자고 있을 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하겠죠. 그죠? 어쨌든 뭐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또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 살아남으려면 뭔가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남다르게 공부하려고 수험생활 할 때 주로 술을 마셨어요. 술술 풀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 방식을 활용하면 안 되고요. 개성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강이, 무료 특강이 지금 1,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회 무료 특강은 아마 촬영이 돼서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 동영상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오늘 2차 특강이에요, 이게. 2차 특강이 이제 앞으로 곧 1순환부터 여러분들이 답안을 본격적으로 이제 써야 된다고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답안이 현출되지 않으면 채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궁예도 아니고요. 간신법을 쓸 수 없잖아요. 표출된 거 가지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잘 요령껏 표출하느냐. 이게 사실 마무리 작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이걸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예비순환을 통해 가지고 뭐 행정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은 뭐 습득이 돼 있을 거예요. 다만 머리에 남아있는 기억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전설의 고향이 돼 있을 텐데. 뭐 저도 수험생활 할 때 뭐 돌아서면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뭐 수험생활에 어찌 보면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뭐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몇 가지 남게 되고 그걸 갖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행정법은 한 60점 정도 받으면 뭐 고득점에 들어갈 수 있는 특이한 과목이에요. 알겠죠? 그걸 감안하고 오늘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자료는 이건 뭐 원래 제가 행정법 사례 해결 방법론이라는 자료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론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거고요. 뭐 행정법 체계를 형성하는 데는 뭐 총론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수험생활 할 때 하고 그 다음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정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1순환 강의 진행하면서 이 자료는 뭐 제 강의를 따라오든 아니면 여타 나머지 강사분을 따라가든 이게 하나의 행정법의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이 틀 속에서 움직이게 될 테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칠판 잠시 한번 보실래요? 자료는 일단 덮어두고요. 이 기본적인 포맷을 알면 이제 자료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게 될 테니까. 자, 칠판 잠시 한번 봅시다. 일단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행정법은 이 행정청, 국가하고 이제 국민, 이 국민이 행정작용을 놓고 이렇게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 해결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사건이 생겼겠죠. 그 사건이 이제 분쟁이고 그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설문으로 주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사례 풀이할 때에 아마 제 강의를 이미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자마자 형광펜을 딱 들고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 설문, 사건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게 행정법의 당사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 행정법은 여러분 제가 1차 무료 특강할 때도 강조했었습니다만 행정법이라는 건 다름 아닌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행정작용, 이 행정이잖아요. 이 행정을 할 때 법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했는가를 놓고 국가하고 국민이 싸우는 거, 이게 행정법이에요. 사례 문제라는 것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국민 쪽에서는 법에 반해서 행정작용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국가 쪽에서는 법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맞느냐, 이걸 놓고 싸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골격이 뭔지를 알고 각 과목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기가 훨씬 편해지고요, 접근하기가 쉬워진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례 문제는 출발은 이렇게 돼요. 그게 아마 첫 번째 딱 보세요. 첫 번째 그 머릿말에다가 하나 붙여놓은 게 있죠. 행정법 사례 해결이라 해가지고 4단계 과정을 밟는다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1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죠? 분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단계가 구체적인 분쟁. 이 분쟁이라는 건 여러분 시험에서 설문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 설문을 읽을 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하고 읽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주인공, 즉 당사자를 형광펜으로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당사자는 2명이거나 3명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행정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민법에는 주인공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만 행정법은 많아야 3명이에요. 보통은 2명이고. 그래서 이 3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먼저 이 설문을 읽어 나가실 때 당사자들을 단지 체크하셔야, 주인공들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것이 이 설문에 나와 있는 작용, 액션이 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행정작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건 이제 좀 있으면 하나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여러분 사인의 공법행위. 뭐 신고 같은 거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신고, 이게 행정작용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행정작용은 보통 국가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쪽에서 하는 공법행위도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그래서 보통은 이 행정작용은요, 행정작용하면 이건 이제 국가 쪽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국민 쪽에서 하는 사인의 공법행위. 이 국민 쪽에서 이거 이렇게 딱 체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제 1단계예요. 1단계고,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사례 풀 때,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따라가면 문제 풀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를 풀 때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들어가거든요. 그 그림이라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뭘 하는지를 놓고 이제 둘이서 싸울 테니까, 그럼 대충 뭘 물어보는지 답이 나온다니까. 그럼 이 분쟁을 꼼꼼히 읽어보면, 그 다음 두 번째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두 번째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쟁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분쟁을 통해서 쟁점. 이 쟁점을 발견. 이게 바로 여러분 답안지의 논점의 정리에다가 적는 거라고. 이게 이제 논점의 정리에다가 이렇게 정리. 그럼 이 쟁점은요,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소송 요건을 묻는 쟁점일 수 있고요. 하나는 어쨌든 여러분들 아마 내년에 반드시 행정법 때문에 합격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 공부하는 도중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열정만 있다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저도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머리는 아니었던 거는데, 제 나름대로 그냥 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얼떨결에 합격을 했던 거고요. 이 시험이라는 건 뭐 천재 뽑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적절한 요령과 성실성이 감안되면 빨리 합격하는 시험. 무대프로 성실하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테크닉을 약간 가미를 해야 된다. 그게 요령이라고. 그래서 요령이 있는 친구들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쓰는 거라고. 그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쓰지 못하면 힘만 들고 성과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준비라는 건. 여러분이 학부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거 약간 다르다고요. 이게. 자, 어쨌든 첫 번째 논점, 쟁점은요, 시험에 물어볼 거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송 요건 묻는 거. 소송 요건이 쟁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본안이에요. 이게 뭐냐, 저 행정작용. 행정작용의 위법성. 이걸 묻는 쟁점일 수 있습니다. 쟁점은 크게는 이거 두 개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크게는 이 두 개를 묻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뭐 여러분 배웠다시피 행정작용의 위법성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서 이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소송 요건이야 뭐 이거 왜 검토하는지는 아시죠? 개나 선어 오는 거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판사도 짜장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놈이 소송 이용하면 진짜 소송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소송을 이용 못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재판받을 기본권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요건을 검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묻는 스타일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소송 요건만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만 묻는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를 아울러서 묻고 있는 문제인지 이걸 반드시 잘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 소송 요건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저 행정작용에 대해서 무슨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A가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한가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요. 그럼 그건 뭐만 묻고 있는 거라고? 소송 요건만 쟁점이 돼서 묻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반면에 행정청이 A한테 행한 저 행정작용은 위법한가? 이렇게 물을 경우에는 그건 본안만 묻는 거기 때문에 소송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요. 가끔 제가 채점을 해보면 이게 뭘 묻는지를 간파를 못 해가지고 그냥 소송 요건만 묻고 있는데 본안까지 쓰는 친구들이 있고 본안만 묻고 있는데 소송 요건까지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정말 그 시간 낭비에다가 그 다음 힘 낭비에다가 점수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게 되고 내년에 다시 오게 되는 슬픔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 기본 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물론 이 두 개를 다 묻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뭐 인용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도 갖춰야 되고 본안에서 위법까지 드러나야 인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묻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설문을 잘 읽으셔가지고 이 논점을 뽑아내야 된다고, 쟁점을. 그걸 어디에다 쓰는 거라고요? 논점의 정리, 혹은 여러분들 뭐 문제 제기니 뭐 이런 데 쓰는 거라고. 그걸 이제 본문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해결해야 될 게 이 쟁점을 해결할 그 다음 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죠? 관련 법규, 판례, 그 다음 이론을 적용, 검토한다고 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게 도구를 발견합니다. 도구가. 이 도구는 크게 세 가지라고. 법, 이론, 이게 학설, 그 다음 판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갖고 최종적인 걸 하나 골라내야 돼요. 그걸 검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검토된 거 갖고 저 쟁점에다가 포섭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검토를 합니다. 검토되면 이제 한 개, 하나 수단이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구는 법이죠.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사안에서 B가, 만약에 제3자인 B가 이 행정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어요. 그럼 이 질문자가 B가 제기한 이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소송 이거 적법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건 소송 요건만 묻는 거잖아요. 그럼 소송 요건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 예비순환 때 아마 대다수 강사들이 이야기했었을 텐데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 제기할 때 이 소송의 요건, 즉 소의 적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 적격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설문을 읽어보니까 쟁점은 뭐다? 쟁점은 원고 적격이겠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B가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쟁점이잖아요. 그러면 B가 원고 적격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도구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도구가 원고 적격을 해결하는 도구가 법에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행정소송법 12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행소법 12조 전문에 들어가 있죠. 전단에 들어가 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상 이 있는 자, 이 자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원고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B가 여기에 포섭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를 또 헷갈려 한다고. 그러니까 도구가 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법의 의미를 또 해석해야 돼요. 이 법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다시 또 뭐가 대립한다고? 학설 판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다시 학설 판례가 튀어나온다. 그럼 이 학설 판례 중에서 하나 검토된 게 나오겠죠. 이 검토를 갖고 최종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게 뭔지가 결판이 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이래가지고, 그다 어디에다가? 저 B에다가 포섭하는 거라고. 그럼 이 케이스에서 B가 여기에 포섭이 되는가? 포섭이 되면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이런 경우는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갖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법의 의미를 놓고 논란이 있으면 그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된 거 갖고 포섭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까지 오케이? 그런데 가끔은요, 가끔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아요. 가끔은 이 도구가 법에 없는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법학의 출발이자 끝은 법이에요. 법 조문에서 출발해서 법 조문으로 끝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법학은 법실정주의예요. 헌법 시간에 여러분 법실정주의, 결단주의, 통합주의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법실정주의라는 건 있는 법을 전제로 그 법의 의미를 해석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서 해결하는 거라고요. 그걸 갖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근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가끔 이런 거 배우셔서 여러분들 뭐 하자승계라든지, 그 다음 하자치유라든지, 그 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 행정법 자체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없잖아요, 행정법에. 없어요. 없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뭘 갖고 해결해야 되느냐면 이건 학설 판례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게 나오면 목차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인정 여부 이런 문제가 튀어나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돼갖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게 최종 정리가 된 거 갖고 분쟁을 해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법전이 주어지 법전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참조조문. 그 다음 세 번째가 불문법. 이 불문법이라는 게 여러분 시험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혹은 행정의 법 원칙이라고 하는 비례의 원칙부터 해서 쭉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성문화되어 있기는 하죠. 행정기본법에. 그렇다고 그게 성문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법으로 불문법으로 존재한 걸 그냥 확인 차원에서 적어놓은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 성문법으로 보냐 불문법으로 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참조 조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장용 법전에 없으면 참조 조문으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주로 참조 조문으로 많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행정입법이라고. 행정입법은 여러분 법전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행정입법은 법률을 더 구체화한 거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는 하위법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 조문을, 주어진 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서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거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그 발견된 도구 중에 최종적인 거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 적용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결국은 뭐예요? 네 번째가 사안 포섭하는 거라고. 사안 포섭. 알겠죠?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사례 해결의 총 4단계의 기본 공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딱 받으면 기본적으로 이 설문, 주어진 설문에서 이 세 가지 각도에서 형광펜을 딱 칠해 놓으라고. 칠해 놓고 그 문제를 읽어가지고 여기서 도대체 질문자가 뭘 질문하는지, 그게 바로 쟁점이 될 테니까 뭐가 쟁점이 되는지를 크게는 이 두 가지 각도에서 찾아내야 돼요.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요. 그건 이제 쪽에서 다 보시게 될 거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쟁점입니다. 이게 쟁점이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그런 다음에 이 쟁점을 해결할 뭘 발견해야 된다고? 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도구를 최종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걸 이 쟁점에 포섭해가지고 결론을 맺는 거라고.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의 기본 포맷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갖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걸 보면 이제 제가 이 사례 해결 방법론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대충 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 이해 있는지 보시라니까. 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다 이걸 약간씩 뒤틀고 해가지고 숨은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숨은 그림에서 여러분이 그걸 뽑아내는 게 사례 해결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출제자는 그걸 꽁꽁 숨기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 같은 이제 수험생들은 그 숨어 있는 걸 누가 빨리 잘 발견해가지고, 예, 논리적으로 그걸 잘 풀어나가느냐. 이게 이제 사례의 기본이라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간단한 예를 하나 갖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이 자료를 어떻게 쭉 만들어 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행정청이 국민을 향해서 하는 행정작용 스타일은요,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수익적인 것을 할 거고, 하나는 침익적인 것을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행정작용을 잘 보면, 행정작용.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업 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보통 이제 허가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또 단서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관이죠. 이렇게 될 거예요. 보통 부관은 수익적인 행위에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 문제도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정지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침익적이죠. 침익이고, 허가 자체는 놓고 보면 이건 수익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B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케이스만 놓고 보면 허가 자체를 A는 다툴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없이 그냥 수익적인 것만 나오게 되면 이 상대방이 이걸 다툴 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허가가 나오면은 보통은 누가 다투느냐면 제3자가 다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연탄공장 허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웃 주민이 다투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B가 이걸 다툴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반면에 이런 영업 정지 같은 경우 이건 A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상대방이 이걸 다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이 이제 물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전통적인 문제는 인용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그럼 일단 이 침익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침익적인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이걸 다투는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포맷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다투는 거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법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법에서 미성년자 고용하면
뭐 이 영업정지 만약에 6개월 했다 합시다. 영업정지 6개월. 6개월 이하 영업정지 할 수 있다. 거의 여러분 시험은 재량으로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6개월 이하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법을 또 영업정지 이 부분에 대한 재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또 구체화하기 위해서 보통 행정규칙을 만들기도 하죠. 그건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이게 행정규칙이 없는 상태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이 상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취할 수가 있는, 보통은 거의 다 행정규칙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면 법규명령이 만들어져 있던. 자,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 사안에서 이제 만약에 A가 이 영업정지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소송을 이렇게 제기했을 때 인용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인용 가능성을 이렇게 검토합니다. 그럼 인용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인용 가능하려면 아까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소송 요건, 이걸 갖췄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본안에서 이 영업정지 6개월이 뭐가 밝혀져야 돼요? 이 법이 밝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본안에서 영업정지 6개월의 이 법.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 행정작용할 때 일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지금 행정 절차라는 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 판단은, 이건 아마 제가 1차 무료 특강할 때도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주체,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절차, 형식, 이 네 가지 각도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고요. 내용 같은 경우는 다시 법률 요구, 그 다음 법률 우위. 법률 우위는 다시 요건 플러스 효과,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건이 갖춰져야 되고, 요건에 위반해도 위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효과도 갖춰야 돼요. 근데 효과는 기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재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속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올 거고. 재량일 때는 재량 갖고 바로 이 법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법 가지고. 이건 기속은요, 바로 우리 이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법은 요건 플러스 효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사안에서 미성년자 고용하면 6개월 영업 정지한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기속이죠. 이건 지금 재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속일 경우에는 성문법 갖고 바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서 일단 요거는 약간 내버려 두고요. 본안만 봤을 경우에 만약에 A가 지금 미성년자를 고용했어요. 미성년자 고용했어요. 그럼 미성년자 고용했으면 뭐는 충족되는 거죠? 요건은 갖춰진 거죠. 맞잖아요. 그럼 효과로 넘어오겠죠. 효과로 넘어오면 효과가 기속일 때와 뭐일 때? 재량으로 나눠볼 텐데 이게 기속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성문법 갖고 바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성문법에 보면은 미성년자 고용하면 묻지마 몇 개월? 6개월 때리라고 돼 있으니까 6개월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속일 때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적법이 되는 거라고. 나머지 이 법이 없다면. 그리고 이거 법이 있으니까 법률 유보도 충족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절차에 관한 문제는요, 설문에서 어떤 절차 안 지켰다라는 설문이 주어집니다. 그런 말 없으면 절차는 무조건 충족된 거로 보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보면 무슨 식품구청장이라든지 뭐 이런 자들이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크게 문제 안 된다고. 그럼 이 경우에 주체도 문제 안 되고 절차 문제, 형식 특별 문제 안 될 거라고. 그럼 내용 남은 건데 기속으로 되어 있으면 간단히 해결이 된다고요. 근데 재량일 때는 이 법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재량은 우리는 재량에 뭘 검토하던가요? 한계. 이 한계를 검토를 해야 돼요. 이 한계 검토하려고 우리가 행정의 일반 원칙들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문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지금 내용, 쉽게 말해서 이 본안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도구를 여러분이 발견하셔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된다고. 그럼 이 사안에서, 만약 이 사안에서 비례의 원칙이 문제가 된다. 비례의 원칙. 그럼 이 비례의 원칙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갖고, 그걸 이 사안에 포섭을 하는 거라고. 그럼 적필상에 포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라고. 감이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한 과정은 뭐냐면, 이쪽을 보세요. 그래서 항상 먼저 하셔야 될 게 1단계. 제가 그 사례 해결 방법론의 1단계가 뭐라 해놨죠? 행정작용에 뭐라 해놨어요? 법적 성질력을 적어놨잖아요. 이게 모든 사례풀이의 출발이자 행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어진 설문에 있는 행정작용은 실제 강학상 의미와 다르죠, 명칭이. 뭐 운전면허로 해도, 운전면허는 강학상으로 뭐죠? 허가잖아요. 그 다음 도로점령 허가. 그건 허가자 붙었지만 특허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문에 주어져 있는 이 행정작용이 강의와 학문상 의미로 어디 소속인지 분류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1단계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정리해 들어갈 텐데, 아니, 지금 이 사례 해결 방법론을 여러분 제대로 습득을 하면 행정법은 너무 쉽게 다가올 거예요. 이 각도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팩트만 집어넣으려고 끝없이 한번 집어넣어 보라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헷갈려서 돌아버린다.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1단계, 먼저 사례 해결에 1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설문에 저 행정작용이 있잖아요.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이게 검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검토가 안 되면 그 다음 사례 풀이가 안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두 가지 각도에서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이, 이게 첫 번째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강학상 소속을 밝히네요. 강학상 소속. 이 강학상 소속에서는 여러분 이게 행정행인지 아니면 기타 어디에 속하는지 이걸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므로써 결국 뭐와 연결할 거냐면 처분성이 있는가 없는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이 자체만을 문제로 출제한다고요. 설문에 있는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도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 그런 말이 없더라도 사례 풀이할 때 이게 먼저 검토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처분성 문제와 연결이 되고, 처분. 이건 결국 대상 적격하고 연결이 되어가는 소송 요건에서.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뭘 해결해야 되냐면, 이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구분해요. 그건 방금 얘기 보셨던 것처럼 위법성을 판단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속이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성문법대로 해보면 그냥 적법 이후 바로 해결이 되는데, 재량일 때는 성문법 갖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치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해결하셔야 될 것이 이게 기속인지, 재량인지, 이거는요, 위법성, 판단 구조가 달라지겠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알잖아요. 금방 다르잖아요. 위법성 판단은. 그래서 이 사례풀이의 첫 단계가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그럼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요. 허가인지, 특허인지, 인가인지, 그 다음에 이게 뭐, 준법률 행위적 행정인 확인인지, 공정인지, 통지인지, 적시강제인지, 행정조사인지, 행정지도인지, 그 다음에 이게 행정계획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주어진 설문에 있는 행정작용의 속성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념에 딱 매치시켜서 포섭이 되면, 아, 이건 허가다, 특허다, 인가다, 이렇게 포섭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단지 그냥 덜덜덜 외우기만 하는 순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그걸 이게 무슨 정확한 원리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그래야 사안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외우는 거는 마지막 단계고요. 이해가 된 지식은 금방 외워집니다.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가끔 강의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행정부에서 뭐가 어렵냐 물어보면 이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소속이 어딘지 밝혀내는 게 만만치가 않다.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 강의를 제가 마치고 왔는데, 그 친구들도 이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풀이를 못 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 지도인지 이게 포섭이 안 돼갖고, 그 다음 문제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점수를 줄 수가 없죠. 다 까라기 주고, 뭐 어떻게 줘요, 점수를. 이게 행정 지도라는 게 규명이 돼야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법률 유보도 적용 안 된다, 처분성도 없다. 그 다음 국가배상으로 갔었을 때 행정지도 갖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게 행정지도라는 게 파악가 안 돼버리면 그 다음 뭘 쓴다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던 그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에 비례의 원칙, 그 다음 뭐 신뢰보호라든지 그 다음 평등원칙, 자기구속, 뭐 부당 쭉 배우잖아요. 이 중에서 신뢰보호라든지 이런 거는 이건 기속이든 재량이든 가리지 않고 쓴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써먹는 거라고? 재량행위에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철회 같은 경우 이 철회한 것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 위법 검토할 때 위법성 판단 구조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아시다시피 철회 근거 문제, 그 다음 철회 사유, 그 다음 철회 제한 법리 해가지고 실신비 이렇게 답을 쓰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 이거는 기속이 됐든 재량이 됐든 다 활용하기 때문에 철회 이것도 행정행위잖아요.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비례원칙까지 가고 싶으면 이 철회가 반드시 뭐라는 걸 밝혀내야 돼요? 재량이라는 걸 밝혀내야 돼요. 이게 재량이라는 걸 검토도 안 하고 비례원칙 쓴다. 이건 가락이라고요. 논리 체계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하여튼 이 법학은 이 스토리인데 그걸 논리적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게 법학이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팩트를 다 나열했다 하더라도 순서가 뒤바뀌면 논리 체계가 안 맞죠. 그러면 이거는 까락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남대로 엄청 글 잘 쓰고 나왔다고 막 드디어 이제 신림동을 떠나는구나. 신림동을 떠나서 결국 서울역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알겠어요? 팩트만 나열한다고 점수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걸 이제, 그래서 이게 기속이냐, 이건 어디서 위법성 판단 구조에서 써먹게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부관이 적법인지, 저기 부관 붙여놨잖아요. 이게. 이 부관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때 부관의 위법성 판단 구조 세 가지잖아요.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일반적 한계, 부관의 시간적 한계. 이 세 가지 각도에서 배우잖아요. 이 부관의 가능성도 이 주된 행정작용이 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 결판이 나잖아요. 이번 행정기본법에도 재량일 때는 법에 근거 없더라도 부관이 가능하지만 기속일 땐 법에 근거 없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가가 기속이냐 재량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사례풀이의 1단계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다가 그 논점 정리 다음에 써놓은 것이 로마字이번에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써놓은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세부적인 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전체적인 틀을 제가 먼저 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은요, 두 가지 각도에서 써먹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 좀 할 건데, 이 소송 요건 관련해서 써먹을 거라고 하나. 그 소송 요건에서 뭐? 대상 적격과 연결해서 써먹게 될 거라고. 이해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안에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거 이제 본안에서, 위법성 판단, 이 본안에서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각도에 걸쳐 있는 거라고.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답안 논리 전개상으로 먼저 뭐부터 충족이 돼야 되죠? 소송 요건부터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목차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소의 적법 여부라고 적어놨나요? 로마자 3번에? 이 자료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시라고요. 행정법 공부할 때. 그래서 계속 보면 어디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번 이 사례 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행정법 1년 공부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그 뭐 강의 뭐 엄청 들어봤자 남는 거 없더라니까요. 각을 배우셔야 돼요. 각. 논리적 각을 배워야만 그 안에 물 담는 건 시간 문제라고. 밥그릇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물 담겠다고 덤벼더니 뭐가 물이 남겠어요. 다 쏟아져 나가지. 그 공부 방법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니까. 오케이? 제가 지금 이 신림동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신림동의 이 행정법 강의의 패러다임을 제가 바꿀 거예요. 수험생들이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짧은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어요. 하여튼 뭐 3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고시를 준비를 다 했으니까요.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철저하게 요령과 기본적인 각을 잡아서 들어간 겁니다. 그것만이 뭐 살 길이에요. 하여튼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공부하면 감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고시 생활은 제가 보기엔 길어야 3년 안에 결판 내야 돼요. 아무리 길어도. 그 넘어가면요. 뭐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지만 점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집중도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게 돼요. 평상시에 물어보면 모르는 거 없어. 우리가 보통 그 장수생들 있잖아요. 장수생들은 옆에 물어보면 웬만한 강사들 뺨칠 정도로 아는 게 많은 것 같다고. 그런데 시험은 떨어요. 시험은 그런 거와 관계없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이 이제 결국은 이 인용 가능하려면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해되셨죠? 이게 왜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사례풀이 할 때 아마 여기서 계속 들끓거릴 거라고, 여러분이. 이게 도대체 어디지? 뭐지?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셔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이거로 봤다, 저런 거 봤다 하는 걸 많이 기억해 두면 그만큼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두 번째가 이제 소송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소의 적법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예, 소의 적법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 8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 중에 거의 3가지가 주로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원고 적격.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대상 적격. 그 다음 세 번째가 소의 이익. 이 3가지가 거의 삼각트리오라고. 이 3가지는 해마다 그냥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해 대상 적격 나왔으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지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소송, 원래 행정법의 마지막 종착역은 뭔지 아시겠죠? 구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법치 행정대로 안 했다고 국민이 이야기한다는 건 법을 어겨서 행정작용했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피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내가 움틀거리는 거, 그게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라고? 구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구제에서 들어가서 이제 네가 잘했냐 못했냐 싸우는 거라고요. 그럼 국민은 뭐라고 주장한다고 아까 제가? 법치 행정에 벗어나서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국가는 법대로 했는데 왜 말이 많아? 그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 이해 있는지 보시라니까. 잠깐, 여러분 지금 경제학 공부하고 있을 텐데, 경제학의 기본 핵이 뭐예요? 정치학의 기본 핵이 뭐예요? 행정학의 기본 핵이 뭔지를 알아야만 공부가 쉬워집니다.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행정법이 왜 존재하느냐? 그건 법치행정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지배하던 시대 때는 이런 행정법을 배울 이유가 없죠. 지멋대로 하는데 뭘. 그래서 행정법은 한마디로 법치 행정, 이게 끝이에요.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 그걸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 행정법이라고.
경작이 뭐예요? 물으면 경작? 경을 치는 거죠.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경을 치는 그 정치학 공부 계속 해보시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가장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법 질문하러 오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 강의도 행정법으로 질문 별로 안 하는데 여타 과목 질문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여타 과목 질문하러 오지 마세요. 그건 이제 권력 분립에 반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건 안 되니까 절대 오지 마시고. 자, 일단 이 세 가지는 해마다 나오니까 항상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여러분들 뭐 제소기간, 그 다음 뭐 다섯 번째 그 피고적격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 쭉 있겠죠. 그래서 이 소송 요건 하나하나가 쟁점이 돼서 출제가 되는 거라고. 아까 제가 쟁점은 크게 두 개라고 했었어요. 소의 적법을 묻는 거 하나, 그 다음 본안에서 이 적법 위법인지 묻는 거. 이게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라고. 이걸 놓고 세부적으로 이제 쪼개갖고 더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소의 적법. 그럼 소의 적법 단계에서 이걸 만약에 못 갖추면 이제 법원은 각하 판결을 각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각하 판결을 하게 되고, 갖추면 이제 본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두 번째에서. 그래서 제가 목차상으로 두 번째에다가 소의 적법 여부를 집어넣는 거라고. 이해가 되죠? 좋습니다. 세부적인 건 우리 좀 이따 보게 될 거고, 이제 전체 흐름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실래요? 넘겨보시면, 그 다음 목차가 뭐예요? 가구제라고 적어놨어요? 잠깐, 이 자료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이게, 원래는 이제, 한 장당 100만원 정도 받을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일요일 날 엄청난 시간을 내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공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그냥 배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칠판 잠시 보세요. 이제 3단계 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것만 물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고. 반면에 행정심판은 금방 끝나요. 이것도 알아둬야 가구제의 사안 포섭할 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걸 포섭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금방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기다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다간 작살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가구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을 이제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고. 이 시험 문제에서 이 A가 지금 임시적으로 조치 취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고요. 그냥 통째로 이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영업정지 저거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통째로 물을 때 항상 구제를 물으면 뭐도 써야 된다는 거? 가구제도 써야 된다는 걸 까먹지 말도록.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구제를 하는 거. 구제. 법학에서 가라고 하는 건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임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제는 크게 두 개가 이제 나와요. 하나는 이제 집행정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가처분이라는 게 있다. 이게 행정소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심판은 똑같이 이렇게 집행정지, 이게 임시처분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이 집행정지는 이건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고, 이건 소극적, 뭐 거부한 경우, 이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세부적인 건 뭐 들어가서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어디까지 왔는지 대충 주소 설정을 하고 갑시다. 근데 일요일 강의 나오니까 이게 집에서 저를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 어디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일요일 이렇게 강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과연 이 강의에 나올까 좀 의심이 들기도 했었어요. 저번에 해서 토요일도 해가지고 토요일도 학생들이 뭐 결혼식 있다고 가고 뭐 있다고 아주 재밌더라고. 수험생은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법학에서 제가 저번 1차 강의 때 했지만 인간만이 권리와 뭘 가질 수 있다? 의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니까 결혼식에 갈 권리 내지 의무도 없어요. 알겠어요? 왜 간단 말이에요. 합격하면 이제 드디어 뭘로 환생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환생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금만 참아. 어차피 지구도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세상 돌아보니까 지금 지구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 빨리 붙어. 알겠어요? 빨리 붙어가지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걸 빨리 누리도록 하세요. 오케이? 네. 그동안 또 뭐 이게 사귀지 않은 친구들 시험 딱 합격하자마자 한 10,000명 정도 사겨.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성공에 맞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무슨 탁 돌을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공직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하여튼 돌아버려, 사람 때문에. 제가 공직 그만둔 것도 사람과 관련돼 있죠, 사실은. 주로, 그 다음 생략.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 때문에 받을 스트레스는 엄청날 겁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인간을 접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3단계 가구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제가 가장 중요한 사례풀이에서 이 설문에 나와 있는 행정작용에 뭘 밝혀내야 된다고? 꼬라지를 밝혀내요. 그게 사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례풀이 출발해서 이제 소송, 구제에서 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소송 요건 검토하는 거. 그 다음 소송 끝날 때까지 이제 임시구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 라운드, 이제 네 번째로. 이건 지울게요, 이제. 뭐 여러분 지금 이미 뭐 이 정도까지 버텼으면 공부 반 이상 한 거예요. 금방 돼, 금방. 여러분 공부 다 잘했잖아. 지금도 계속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때 다 잘했잖아. 그 감을 살려갖고 조금만 요령만 가미하면 금방 합격합니다. 자, 그 다음 목 잡으세요. 이제 본안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본안으로. 그래서 로마자 5번에 8페이지에 본안 판단으로 가는. 이 본안 판단에서의 이제 핵심은 결국은 뭘 밝혀내는 거죠? 2법. 2법이냐 아니 2법이냐 아니냐. 2법이더라도 그 정도 여기까지 밝혀내요. 아시겠죠? 그럼 이 2법이냐 아니냐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준의 절형 이 네 가지 포맷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지고대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항상 좀 탄력,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요. 이게 기본 포맷인데 특수 영역들이 있다고. 특수 분야. 특수 영역이 있어요. 특수 영역. 이 특수 영역은요. 교수님들이 특수 영역에서는 교수님들 나름의 기본 포맷이 있다고요. 그걸 그대로 숙지해서 그걸 갖고 이법성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수 영역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부강 같은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철회라든지 이런 거. 철회, 취소 이런 것들. 이런 특수 분야들은 특수 분야의 고유 법리 갖고 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예. 일요일 보니까 좋네, 그래도. 아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들 상대로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 상대로 강의하는 게 훨씬 좋죠. 제가 아마 제 양력에 보면 제가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보면 이제 좀 나이 지긋한 사람을 상대로 강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대답 안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좋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결국 뭐죠? 이거 뭐 특단의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냥 중대 명백설을 갖고 끝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요, 특수정력이 있어요. 상세히 언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빼고는요, 그냥 이건 중대 명백설을 갖고 하면 돼요. 명백설로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특수영역이 있어요. 특수영역. 그런 경우에는 좀 상세히 검토해야 돼요. 상세히. 대표적인 특수영역이 뭐냐? 혹시 여러분 이거 배우셨어요? 기본 예비선언 때? 위헌결정의 소급표. 여기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결정이 났었을 때 그 위헌결정이 소급한다고 했었을 때 그 위헌적인 법에 터잡아 놓은 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지소사유인지 아니면 무효사유인지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그래요. 추억은 있죠. 추억은 있고 지금 경제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경경경 하면서 돌고 있을 텐데 계산한다고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 그지? 학생들마다 뭐 행정법이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경제학이 더 어렵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애따 모르겠다 둘 다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고 뭐 정반합이죠. 학술 대립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특수영역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위헌결정인 소급 관련된 위헌결정 소급 관련. 그 다음 강론에 넘어가면 강론에 여러분들 뭐 하자 있는 그 뭐 조리에 터잡아서 처분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좀 상세히 쓸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통은 사례 문제에서 이거 갖고 그냥 위법성 정도 가려내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 학술 대립을 좀 더 써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뭐 중대설인지 뭐 그다음 뭐 명백성 보충 요건설로 가야 되는지 뭐 중대 명백설로 가야 되는지 이게 좀 상세히 써야 될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례 풀고 할 때 테크닉을 좀 발휘하는 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본안 판단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게 보시면 지금 아직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걸 전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침익적인 걸 전제하고 하는 건데 이 수익적인 거에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나왔을 때는 이 친구가 보통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다음 수익적이라도 이 친구가 할 때는 요걸 다툴 거라고. 부관만. 알겠어요? 그럼 부관도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행정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작용인 부관의 또 위법성을 검토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럴 때는 이 부관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공식처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이놈의 법적 성질도 반드시 같이 검토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는 멀쩡히 결부되어 있고, 이게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이 부관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부관 자체의 위법성 판단 구조도 아까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자체가 위법할 때 다투는 방법도 특이하다고.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과 쟁송 형태, 독립 취소 가능성, 이런 걸 갖고 해결한다고. 예, 그런 것들도 이 주체, 본체 이놈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좀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좀 웃기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관은 원래 행정행위가 아니죠. 원래 행정행위일 때,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취소사유라는 게 있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부관 중에서 부담을 뺀 나머지 보통의 부관은 처분성이 없어요. 그럼 이게는 행정행위가 아니라고요. 아니기 때문에 취소사유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건요, 주된 자기 주인공하고 같이 행태합니다. 그래서 그냥 행정행위처럼 해서 그냥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다고.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예비선언을 충실히 따라간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안 판단에서는 이 틀 속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만 이 위법성을 갖고요, 재미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쪽으로 잠시 한번 넘겨보실래요? 페이지에 10페이지.
페이지 10페이지 잠시만 넘겨보실래요? 그 4번에 본안 판단 관련해서 기타 논점이라고 해서 3개 집어넣어놨잖아요. 이거 왜 집어넣어놨냐? 7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그 다음 하자 치유, 하자 승계. 시험에 자주 나오지.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집어넣어놨냐? 이거 왜 본안에다가 집어넣어놨을까? 지금 이 이법 판단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회과학은 제가 1차 특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균형학문이 균형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경제학이 됐든 정치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균형으로 간다고. 그게 평화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기척점이에요. 이 행정법도 아시다시피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달성하려고 비교 행량한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본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작용이 법대로 했냐 아니냐 법치행정 이 행정이 이제 법치행정대로 했냐 아니냐를 놓고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고고 피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원고 쪽에서는 이 행정작용이 뭐에 반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법치행정에 반한, 딴 말로 하면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A는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반면에 이 피고 쪽에서는 적법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럼 소송에 들어와가지고 본안에서 피고 쪽에서 이 행정작용이 적법이라는 점을 계속 한번 해보겠다고 발부등 치는 게 2개가 있다고. 그게 첫 번째가 하자 치유예요. 하자가 치유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하자 치유 문제하고 그 다음 2번째가 뭐가 있냐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에요. 원래 사유 갖고 하면 질 것 같으니까 진다는 것은 위법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째가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이해가 돼요? 반면에 원고 쪽에서도 위법을 만들 만한 또 수단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자 승계라고. 이 작용 자체는 적법하지만 앞에 있는 행정작용, 이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이걸 들고 와서 이걸 위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게 하자 승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칭적으로 딱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게 왜 들어간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럼 균형이 맞아지잖아요.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본안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본안 관련해서 특이한 논점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학원에 7월 1일부로 이 학원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오늘이 이 학원의 이 건물의 딱 두 번째 강의예요. 그때가 이제 한 2주 전이었나, 우리가 제가 특강할 때. 그때는 좀 상당히 좀 긴장이 됐었어요. 새로운 환경이라는 게 항상 설레임과 긴장을 주는 건데, 한 번 딱 하고 나니까 이제 뭐, 긴장은 다 풀려버렸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 새로운 곳에 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빨리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요. 빨리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가든지 세종으로 가든지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 신림동에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림동은 다시 반드시 한 번은 와야 돼요. 합격하고 나서 공직 가가지고 첫 월급 탈 때 다시 신림동 한번 와야 돼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 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시험에 나올 걸 강의할 거예요. 안 온다고 싶으면 안 오는 거 중심으로 강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야 될 게 뭐예요? 이제 위법성까지 다 본안에서 판단해 보니까 이제 위법이다, 적법이다 드러나겠죠. 그러면 이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된다. 그 방망이 두드리는 게 뭐라고? 이제 판결로 하는 거죠. 심판에서는 재결 이렇게 되겠죠. 행정심판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판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재결은 뭐 행정심판에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이제 이 판결에서는 아시다시피 크게 이제 소송 판결이 있고 본안 판결이 있죠. 이게 이제 각하 판결이고 본안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인용 판결, 이제 기각 판결이죠. 인용으로 가야 되는데 기각으로 간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사정 판결이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합치면 이건 다 기각이 돼요, 기각. 이 인용은 이제 저 처분이 이법인 거죠. 이법이니까. 이건 적법이니까. 이 사정 판결은 이법인데도 기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게 그럼 이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이걸 다 체크해야 돼요. 그럼 특히는 이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본안까지 심리해보니 판단해보니까 준해재령 판단해보니까 이법해. 이법이니까 그럼 인용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된다고. 이법일지라도 기각이 될 수 있다라니까요. 그게 무슨 판결이라고? 사정 판결. 그래서 사정 판결은 무슨 판결의 일종이라고요? 기각 판결의 일종. 그래서 드디어 내가 보니까 드디어 이제 결론까지 잘 왔다. 그래서 덥석 그냥 인용. 이제 드디어 신림동에 안 가도 되겠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이게 공익적인 이유가 큰지 없는지 이런 걸 항상 끝까지 체크를 하셔요. 알겠어요?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판결에서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판결의 효력이죠. 특히 인용 판결에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이제 일부 취소 판결. 이거 하나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두 번째가 판결의 효력이죠. 판결의 효력에서 기판력, 그 다음 형성력, 그 다음 기속력. 이 세 가지.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쟁점으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어떤 형태로 물으면 이거로 가고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나요. 어떻게 하는지는 예. 시간이 되면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저번에 1차 특강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였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 흐름을 쭉 따라온 거예요. 이게 이 친구가 여기서 A가 이 행정장, 영업정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전체적인 스펙트럼이라고 이해가 되셨죠? 그럼 특히나 이제 이 상대방이 이렇게 이 작용에 대해서 다툴 때는 원고 적격 이런 거 시험에 쓰는 게 아니에요.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처분인지 아닌지 이런 걸 밝혀내면 이제 대상 적격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소송 도중에 영업 정지가 풀렸다든지 이러면 소이익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소송 요건의 쟁점이 나왔을 때 어떤 게 쟁점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스타일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소위 이익이 문제되는 스타일이구나. 이건 원고 적격이 문제되는 스타일이구나. 이건 제소기간이 문제가 되겠다. 이런 스타일일 때는 피고 적격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시요. 그럼 빨리빨리 논점이 출출해내기가 쉽다고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논점을 쭉 정리를 해놨기 전에 지금 이제 뭐까지 간 거냐면 7번 잠시 보세요. 그럼 결국 여기서 보면 이 사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A의 구제를 이 친구가 어디로 갔다는 전제하에 취소소송으로 갔다는 전제하에 제가 쭉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이 행정작용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하면서 구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라고 제가 아마 1차 특강 때 얘기했었어요. 이 작용 자체를 이것처럼 직접 공격하는 게 있고 이 작용으로 초래된 결과, 이 결과를 돈으로 보전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손해전보제도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기타 쟁점에다가 기타에다가 로마자 7번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로마자 7번에 손해전보제도를 집어넣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손해전보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국가배상하고 국가배상, 손실보상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나. 됐나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특이한 몇 가지를 보는 거라고요. 특이한 게 이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영업정지 때문에 A가 손해를 봤다 하면서 민사법원에다가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민사법원이 자유로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업정지 때문에 A가 손해를 봤다 하면서 이 손해에 대해서
민사법원에다가 우리 판례에 하면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민사소송 제기했을 때 이 민사소송을 맡은 민사법원이 이 영업정지 같은 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는 뭐가 미치죠?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 조력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어느 정도 제동을 받느냐 이걸 논의하는 게 성결 문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인 게 뭐냐면은 국민 쪽에서 행정청을 괴롭히는 게 몇 개 있다고. 괴롭히는 게 뭐냐? 빨리 들어와 내 좀 구해줘. 그게 이제 뭐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 좀 보자. 이게 정보 공개 청구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 아까 했던 사인의 무슨 행위? 이쪽으로 가는 게 있다고 했죠. 사인의 공법행위. 이런 것들을 별개의 쟁점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결 문제, 행정개입 청구권, 사인의 공법행위, 정보공개 이래가지고 기타 논점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 이해 있어요? 행정법에? 없어요. 이게 다로. 그 다음 강론은 이 총론 바탕으로 해서 살짝쿵 몇 개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이걸 갖고 여러분이 이제 계속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나가다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이 각을 모르고 그냥 행정법 책만 100회도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이해가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안에 내용을 같이 한번 더듬어 보면 오늘 강의가 이제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